자, 우리 이어서 한번 볼게요. 어디 보시냐면 통화량의 측정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통화량의 측정. 아니, 우리가 돈을 찍어냈잖아. 그러면 시중에 돈이 얼마나 이렇게 풀렸는가, 그걸 좀 측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돈을 10개를 찍어냈어, 1원짜리를. 그러면 사과 하나를 우리가 교환하는데 1원짜리 하나 있으면 교환이 가능하지. 근데 사과를 막 생산을 이렇게 증가시키면 이게 진짜 살짝 우리 입장에서는 진실된 실질 경제가 성장하는 것인데, 약간 겉으로 봤을 땐 거품이 끼게끔 금전적인 측면에서 돈을 이렇게 찍어내게 되면, 특히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심사임당 그림이 있는 5만원의 지폐를 찍어냈는데, 이 지폐라는 게 사실 내재 가치가 5만원까지는 아니잖아. 법적으로 자, 이거의 가치는 5만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5만원의 가치가 있는 건데, 아니 이렇게 돈을 찍어내게 되면 그러면 1원의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지. 사과 하나 살려면 이제 1원짜리 2개를 줘야 된다고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얼마나 이렇게 있는가, 요거를 측정을 해야죠. 그게 바로 우리가 통화지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통화지표 이렇게요. 자, 그래서 거의 통화지표란 한 경제 내에서 유통되는 화폐량을 나타내요. 내용 자체는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문제는 통화지표를 측정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화폐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 화폐라고 그랬는데 어디까지를 화폐라고 포함을 해서 우리가 지표로 삼을 것인가,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가장 협의의 개념의 화폐를 M1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현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394페이지 가볼게요. 가장 좁은 협의의 통화라고 하는데, 거기 보시면 현금 통화, 이제 풀네임으로 하면 현금 통화지, 그냥 현금이라고 하지만, 아니면 요구불예금이에요. 요구불예금.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은행에 돈을 예금을 해놨거든. 근데 내 돈 주세요 하면 이게 한자식 표현이어서 그런데 요구가 있으면 그 즉시 바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을 요구불예금이라 해요. 그리고 또 거기 보니까 또 예금은 예금인데 비슷한 얘기야. 수시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수시 입출식 예금. 이것도 사실 현금하고 똑같은 거지. 현금은 내 주머니 내 손 안에 있는 거고, 이거 은행이 잠깐 맡아둔 거지만 뭐 약간 은행에서 내 돈 주세요 그럼 쉽게 찾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협의의 통화고요. 그 다음 요거보다 좀 범위가 넓은 광의의 통화가, 거기 보시면 M2, 광의가 이제 넓다는 개념이죠. 광의의 개념, 요거는 가장 좁은 의미의 협의의 개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광의의 개념에는 당연히 M1은 포함이고요. 거기다가 보니까 적금이 들어가네. 적금. 우리가 그냥 단순한 예금하고 적금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이 돈은 말이야 이거 한 5년 동안 돈을 꾸준히 부을 테니까 정기적금 같은 거 중간에 내가 돈을 안 뺄게. 그러면 네가 마음껏 이걸 가지고 빌려주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달라고 하면 바로 줘야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달라고 할 걸 대비해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뭐 예측 가능하게 바로바로 빼지 않는다라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적금과 관련해서는 대신 이자가 높긴 하겠지. 물론 근데 이것도요, 적금을 깨버리고 내가 받을 거 이자 포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기 예적금, 시장형 등등등 나와 있는데, 이것도 유동성 화폐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바로 빼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금융기관의 유동성 해가지고 리퀴디티를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가장 최광위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우린 이걸 다 볼 건 아니고 이런 금융 상품은 이쪽 금융권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질 거고 지금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이거는 바로바로 우리가 짜장면을 먹거나 했을 때 바로바로 내가 결제를 할 수가 있어. 이거는 안 된다고. 더 멀리 가면 뭐 피카소 그림이나 이거 그것도 다시 내가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지. 그걸 내가 갑자기 화폐로 바꾸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걸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결제할 때 그걸로 쓸 수는 없으니까 뭔가 현금화 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앞에 유동성이 커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 광의의 개념으로 갈수록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유동성을 우리는 현금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금으로 전환 가능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환 가능성. 그러니까 현금은 그냥 그 자체가 현금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제일 높은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392페이지 가보시면 liquidity라는 유동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동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화폐를 이렇게 통화지표를 분류하게 된다. 그 정도 보시고 그 안에 M1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뭐 여러 가지 각종 시험에서도 M1 정도까지만 보고 M2 유동성 지표 이런 것들은 그냥 개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 보면요. 자, 39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옛날에는 당연히 M1을 기준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했어.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렸다, 거래 매개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걸 보고 명목 변수가 되는 거지. 이걸 보고 실질 변수와 이렇게 관련된 걸 가늠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 변수랑 얼마나 실물 변수와 실물 시장과 얼마나 관련이 높은가 이거에 맞춰 가지고 관련성이 커야지 약간 의미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국은행이 좀 통제하기가 쉽고 실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M1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금융 어떤 결제 수단이나 금융 시장이 발전하게 되면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금융 자유와 자본 자유와 등등 이래 가지고 금융 자산도 많아지고 해서 요게 현실을 좀 실물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어서 사실 애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통화 지표라는 게 우리가 주로 이제 한국은행에서 통화량을 컨트롤해 가지고요. 중앙은행이 우리 통화량을 조정해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통화정책, 이제 뭐 교과서에는 보통 금융정책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책에 따라서는 화폐금융정책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통화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통화정책을 사용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조절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가 할 때 주로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하면 그냥 애매해졌지만 M1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유동성 지표라고 해서요. 이렇게 리퀴디티의 L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LF 해가지고 밑에 광의의 유동성 해가지고 금융기관의 유동성에다가 기업이나 정부 등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국채 이런 것도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유동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고요. 자, 이 정도가 이제 인트로고 우리가 조금 보려고 하는 것은 화폐 수요 공급 곡선 가지고 살펴볼 거야. 이거는 이제 수요 공급 곡선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에 보시면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렇게 얘기할게요. 수요와 공급 이렇게요.
자, 먼저 화폐에 대한 수요 한번 볼게요. 아니, 우리 수요라는 디맨드는요, 내가 이만큼 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요. 디맨드. 화폐, 여기 화폐 시장이 있어. 화폐 시장이 있는데, 화폐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나 돈이 필요해요 하고 화폐를 말 그대로 수요하게 되는 것이고, 화폐 여기 쪽에 공급이 있습니다. 공급은 이제 주로 이제 누가 공급합니까 하면 중앙은행에서 공급을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공급을 해서 얘가 이제 화폐를 가지고 뭐 경제 활동을 해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화폐를 왜 필요로 합니까? 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거래를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짜장면을 먹거나 뭐 했거나 할 때 화폐를 가지고 주고 교환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화폐 디맨드라는 게 화폐를 보유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동기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린 크게 케인즈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거래를 위한 동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래적 동기로 화폐를 보유한다, 이렇게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재화를 구입하고 서비스를 구입할 때 대가로 지불하는, 그게 이제 거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말 그대로 거래를 위해서 지갑에 돈을 이렇게 보유하려고 하는데, 현금을 보유하거나 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을까 살펴보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많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현금으로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소득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소득이 많을수록 거래적 동기로 화폐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일부는 포트폴리오로 꼭 내가 화폐로만 갖고 있지 않고 나머지는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투기나 어떤 투자를 하려는 동기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동기는 거래를 위한 동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요, 예비적 동기라고 합니다. 예비적 동기. 이렇게 예비적 동기는 말 그대로 비상시를 대비하는 거야. 비상시. 이렇게 비상금으로 돌발해,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갑작스레, 그게 예비적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상황, 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갑작스레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 이런 것들 대비해서 내가 화폐를 보유합니다. 그래도 이제 경제 언론 책 중에서 많이 보는 게 이중구 교수님 책,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이시죠. 옛날에 서울대학교 교수님 하시다가 IMF 갔다가 이렇게 지금 한국은행 총재 하시는데, 그분들이 쓴 책을 그래도 많이 봐요. 여기서 예시도 많고 책이 좀 두껍긴 하지. 아니면 맨큐의 경제학 이런 거 보는데, 저도 이제 원론 할 때 이제 그 책으로 했었는데, 그러면 중간중간에는 원론 수업이 좀 재밌긴 했어. 뭐가 재밌냐면 여러 발표도 시키고 읽을 거리도 막 신문 스크랩 해오라 그러고 하면은 이 시간도 잘 가고 재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설명을 이렇게 그냥 거의 한 3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쭉 해도 이렇게 얇은 책도 진도 나가기가 또 그래. 물론 다음에 거시경제 들으시고 화폐 관련해서 화폐금융론, 뭐 금융시장론, 금융정책론 이런 거 들으시고 재정정책 뭐 이런 거 듣다 보면 이게 또 약간 계속 중첩되면서, 또 뒤에 국제경제 관련해서는 환율 관련해서 뭐 국제경제학 그것도 나누기도 해요.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 이거 보다 보면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배우는 경제 원론에 있는 토픽을요, 거기서 관심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 가지고 계속 좀 심화 있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다 보면 이제 더 다양한 사례와 얘기랑 그리고 뭐 그래프나 수식을 이용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 대학원 가면 당연히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얘기 하진 않겠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는, 범위는 좁아져. 근데 이제 넓게 보기보다는 깊이 있게 그냥 관심 분야만 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내가 의사가 되겠다 그러면 의학 전방에 대해서 이거 배우는 거고, 내가 그다음 이제 전문의가 되면 안과다 그럼 눈만 연구하는 거지. 안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죠, 제가 몸에 뭐가 났는데 이거 왜 이래요? 그러면 나도 몰라요 이러지. 의사한테 모르세요? 아유, 기본적인 건 알지. 일반인보다 많이 알지만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 줄 정도로 거기까지는 모르니까, 약간 전문가로 가게 되면은 모르는 얘기를 안 해요. 가끔 누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모른다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할 만큼 그건 아니라고. 내가 안과 의사인데 뭐 피부과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거기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나보다 그쪽 전문하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겠지. 아무튼 근데 진도를 많이 못 나가더라고. 재미난 책 이렇게 막 했는데 읽을 거리도 많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냥 욕심을 버리고 주르륵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이중구 교수님 책에 가끔 예가 있는데 예비적 동기를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듭니다. 뭐 경험이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남학생이 복학을 했대. 군대 갔다가 복학을 하게 되면 복학생이야. 요즘은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군대 갔다 오면 한 2, 3년 후 복학하게 되면 그때 신입생이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관심을 갖게 됐나 봐. 그래서 어떤 여학생에게 자기가 이제 용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스파게티 사줄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여학생이 싫어요 이렇게 했나 봐.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겠지 해서 몇 번 얘기했는데 자꾸 싫어요 했는데 이거 더 했다가는 이제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좌절을 해가지고요. 요 여학생에게 스파게티를 사주려고 하는 돈, 용돈 있잖아. 요걸로 오늘 같은 날 친구들과 기말고사 가기 전에 그냥 맥주집 가서 다 소진을 해버린 거야. 이렇게 다 써먹은 거지. 근데 그 다음 주에 이 여학생이 와서 선배 지난번에 스파게티 사준다고 하는데 유효한가요? 이렇게 왔다는 거야. 비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비상시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때 자금을 갖고 있어야지. 없으면 어떻게 내가 너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슬픈 상황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한 비상금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 거래적 동기는 금액이 크지만 비상금 같은 게 이렇게 막 돈이 막 몇천 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좀 비상시니까 금액이 좀 작지 않을까? 작고 그리고 이 비상금도 아니 예비적 동기로 화폐를 보유하는 것도 이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비상금도 많겠지. 그래서 역시 소득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래적 동기랑 예비적 동기는요 하나로 묶어서 그냥 거래적 동기에서 이게 리퀴디티의 약자예요. T 트랜잭션 이렇게 표현하고 소득의 플러스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자, 보통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화폐 보유의 이유 동기는 거래를 위해서 비상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세 번째로요 투기적 동기라고 합니다. 투기적 동기. 아니 우리가 하루하루 한 달 동안 생활하는 생활비가 얼마쯤 예측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소득이 되게 많아가지고 생활을 위한 돈 이외에 남는 돈이 있어. 이걸 집에다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이게 좀 약간 바보 같은 선택이 된다고요. 왜냐면 이쪽에 다시 보면 여기를 할까요? 화폐랑 여튼 이제 케인즈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본드라고 할 거예요. 국채 채권이라고 할게요. 국공채 채권 요거를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화폐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게 밥을 먹거나 거래를 할 때 편리해요. 그래서 유동성이 높아요. 유동성이 높아. 이렇게요.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높진 않습니다. 채권 가지고 내가 국채 가지고 이거 뭐 하려고 하면은 약간 쉽지가 않죠. 약간 너무 밑을해서 올려서 표현하면 화폐랑 비교하는 거와 본드를 비교하면 본드에 대한 수요, 머니 화폐에 대한 수요 이렇게 보면 얘는 유동성이 높지만 높아. 근데 여기 이자 수익이 없어요. 이자 수익이 없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유동성은 떨어져. 그렇지만 내가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아니 그러면 이자 수익이 있어요. 유동성이 낮으냐 이걸 보유하게 되면
이자 수익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만약에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이자 수익이 아예 없다기보다는 이제 마이너스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요 케인즈는 거기 책으로 가보시면 거래적 동기랑 예비적 동기 이상으로 화폐를 보유할 때 자본이득 캐피탈 게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본이득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주식이나 이렇게 투기자산 투자자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득을 얻으려고 여러분 만약에 주식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습니까 하면 되게 쉬워. 값이 떨어졌을 때 사고요 비쌀 때 팔면 돼. 간단하지 않아요? 삼성전자 주식 요즘 뭐 떨어지고 있다며. 근데 삼성전자에 뭐 내공과 저력이 실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다 그러면 다시 뭐 정상 수준이 만약에 뭐 8만 10만 이게 내가 봤을 땐 정상이다 생각하면 가치가 지금 평가절하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사면 되지. 그래서 올랐을 때 팔면 되지. 돈 놓고 돈 먹는 거 되게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이득을 얻으려고 내가 주식이나 본드라고 했지만 약간 투자하는 자산으로 보세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 가격이 쌀 때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집도 마찬가지지. 집값이 싸지면 사고 비쌀 때 팔고 되게 쉽지 않아요. 돈 버는 게 뭐 힘들게 막 노동을 하고 뭐 그렇게 볼 수 있잖아. 그게 근데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아니 자본이득이 얻으려고 이게 만약에 가격이 본드의 가격이 쌀 때 가격이 싸요. 그럼 이걸 구입해야 되잖아. 구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필요. 이때 필요한 돈을 우리가 투기적 동기로 화폐를 보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요. 우리가 채권 가격이 이렇게 딱 집값이라 해도 돼. 본드의 가격이 올라갔다가 거의 내가 봤을 때 맥스에 가깝게 됐다고 생각해 봐요. 이렇게 집값이나 비트코인 가격이나 이게 거의 올라간 것 같아.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짧은 시간으로 봤을 때 지금은 맥스가 된 것 같으니까 조만간 하락이 예상돼요. 조만간 하락이 예상되면 예상시 자 이때 내가 가격이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쌀 때 이건 사면 안 되고 집값도 사면 안 되고 조만간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이 시점에서 아니 남보다 떨어진 다음에 먼저 사면 되는 거지. 그러면 화폐를 보유해야지. 그래서 스페큘레이티브라 해가지고 S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이 이제 투자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투기랑 투자랑 뭐 어떻게 표현 개념도 애매해요. 근데 그냥 전통적으로는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폐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아니 우리가 저게 싸지면 바로 사야 되잖아. 그럼 총알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현금이 있어야지. 쥐고 있다가 싸져서 내가 생각할 때 이제 좀 싸져서 조만간 또 올라갈 것 같다. 이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그때 팔면 되고 뭐 되게 쉬운 거지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채권의 가격이 지금 거의 맥스다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야. 지금 높아. 이렇게 되면 채권의 가격하고요 이자율은요 반비례 관계 있습니다. 얘는 낮아. 이렇게 됩니다. 낮아. 이렇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두 개가 관련이 이렇게 있는 거죠. 저 앞에 채권가 이거 할 때 뭐 현재 가치로 표현해도 되고 채권은 이제 액면가가 정해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5,000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5,000원 써 있으니까 내가 야 이거 1년 후에 이자랑 1년 후 예를 들면 이자랑
원금 5,000원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자가 얼마냐면 만약에 500원 이렇게 돼 있다 할게. 근데 이 이자 받는 게 여기 5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원금은 5,000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게 확정적인 500원의 이자와 원금을 받게 돼요. 이걸 보유하면. 근데 내가 이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본드를요. 얼마에 샀냐면 이거를 만약에 비싸게 샀어. 만약에 1,000원에 구입하게 되면 구입시 그럼 이게 이제 본드의 가격이 지금 상승한 거야. 5,000원보다 시장에서 내가 이거에 구입했어. 아니 그러면 이게 5,000원에 구입을 하면 500원이 10% 이자가 되겠죠. 이게 10% 이렇게 이자율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이걸 1년을 보유하게 되면 그냥 가장 심플하게 보는 방법이 이거야. 아니 1년을 보유하게 되면 얼마 받는다고? 500원 받는데 500원 이자 받는 이 채권을요 내가 1,000원 주고 샀어. 그럼 1,000원에 500원은 얼마야? 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5%의 이자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절반의 가격인 2,500원에 이걸 샀어. 근데 내가 500원 받아. 그러면 이자율이 2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채권의 가격이 높다. 그러면 이자율이 낮다. 그러니까 이 이자율로 먼저 보시기 전에 이걸로 보세요. 오 채권 가격 비싸네. 좋아. 내가 총알을 준비해야지.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화폐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이자율이 떨어질 때 얘가 증가해. 두 개는 이자율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려고 그래요. 마이너스 관계에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이자율의 마이너스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화폐 수요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 화폐 수요를 표현하는데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화폐를 수요합니다.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는 소득에 비례해요. 플러스야. 얘랑 그리고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이자율의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둘로 나눠서 했어요. 예비적인 건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에 포함시키면 되겠죠. 아니 그래서 여기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를 여러분 만약에 이걸 Y라고 할게. 이게 소득이라고 할게. 소득 여기다가 이렇게 합시다. 이걸 순서 좀 바꿀게요. 그럼 여기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를 여기다 놓고 얘를 소득이라 할게. 소득. 원래 이제 수평축에 놓으면 좋긴 하겠지만 두 개 관계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아니 그럼 소득이 증가할 때 투기적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는 증가하니까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경제 원론 처음 할 때는 X축, Y축 축을 잘 보셔야 돼. R이 이자율이야. 이자율. 자 그러면 이자율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소득이 증가하잖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A에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우상향 하게 됩니다.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지. 근데 이자율에 대해서는 얘가 영향을 안 받아. 그러니까 이자율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는 일정해요. 그래서 이자율 평면의 표현을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거야. 이자율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내려간다 할까? 그러면 이렇게 A와 B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고정 이렇게 소득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얘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를 소득 평면에 나타내면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영향을 안 받아요. 쟤는 이자율의 마이너스 관계니까. 그럼 얘는 그림이 어떻게 돼? 수직이 되겠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면에 이자율의 평면에 나타내서 한번 봅니다. 여기 이자율이야.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 수직축에 나와 있는 변수가 r인지 y인지 그걸 보시는 건데, 얘는 이자율의 마이너스 관계니까 얘는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뭐 C, 여기 D라고 할게요. 이렇게 C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볼까? 이자율이 올라갔다 할게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자율이 내려가면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지금 싸진 거잖아요. 싸져가지고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것 같을 땐 그때 내가 지금 화폐를 보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채권을 보유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소위 말하는 자산을 어떻게 보유할 것인가 하면 부동산 이런 것처럼 실물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고요. 아니면 금융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데, 이 금융 자산이 은행에 예금하는 것도 금융 자산이야. 아니면 주식이나 채권으로 보유할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주식과 채권 또는 예금을 어떻게 보유할 것인가, 비중으로 갖고 있을 것인가. 장단점 있어. 예금은 언제든지 넣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유동성이 높아요. 채권 자체는 집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유동성이 떨어지면 이게 팔려고 할 때 안 팔리니까 더 문제라고. 너도 나도 막 주식 다 내던지면 나도 더 낮은 가격에 손해 안 보면서 팔고 싶지만 딴 사람도 다 비슷한 생각이니까 또 안 팔려. 그러니까 계속 가격이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예금과 채권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올라가요.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때 채권을 사야지. 그러니까 예금을 줄이고 채권에 대한 보유를 증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렇게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현금을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둘 다 맞는 그래프야.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수직축의 어떤 변수를 대상으로 그리는가, 그거를 보시면 되겠는데, 위에 나와 있는 그래프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이나 그런 데는 요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는 요 밑에 요거를 중시 여길 거야. 약간 그러니까 이제 케인즈적 사고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학하면 이 고전학파랑 케인즈학파가 있는데, 약간 세상이 좀 다르다니까. 둘이 삶이 달라요.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이렇게 약간 평범한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는가 라고 하면요, 고전학파에 속하는 사람이 보통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고전학파야, 왜? 이 사람이 먼저 돈을 벌었어요. 소득을 이렇게 벌었어. 그럼 얘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 버나 요거를 열심히 일을 해서 벌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할당을 한다니까. 내가 소비를 얼마 해야지. 가계부나 지출 내역서를 열심히 잘 써요. 내가 미래를 위해서 또 저축을 해야지. 이 저축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정 부분 저축을 하고, 이 저축을 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이 투자로 연결되는 거야. 자금을 저축하고 여러분 같이 공부하는 것도 인적 자산을 축적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투자 성격을 지니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투자로 연결되고, 이 투자는 또 어떻게 됩니까? 투자를 해야지 자본이 축적돼. 실물 자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분 같이 인적 자산, 인적 자본을 축적을 하게 되면 이게 먼 미래의 경제 성장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고전학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축이 되게 중요한 거지. 야, 너는 얼마씩 저축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미래를 위해서 너 얼마나 소비를 참고, 다들 소비하고 싶어하지 누가 저축하고 싶어해. 근데 이건 미래를 위한 약간 투자와 이렇게 경제 성장을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쓰고 저축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저축을 1순위로 생각해. 내가 대학도 다녀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대학원도 생각이 있다 그러면 얼마씩 돈을 모아야겠군. 그래서 나한테 아니면 사업을 하던
투자하고 아이고 저축을 이만큼 해야겠네. 본 다음에 버는 소득에서 소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비 쓸 돈이 별로 없게 되면은 뭐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지 뭐. 약간 이게 고전학파 친구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케인즈는 뭐라고 그랬죠? 케인즈는 좀 약간 얘 되게 부유하게 또 태어났어. 우리가 소위 뭐 금수저, 흑수저 하는데 다이아 수저라니까 다이아 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고요. 또 뭐 사람들이 천재래. 또 자기가 알고 있어. 집도 부유한데 또 천재고 공부만 하면 1등하고 약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아웃라이어에 가까운 사람이지. 그래서 이게 약간 뭐 뭔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인지야 너 돈 얼마 있니? 그러면 모르겠는걸? 이런다니까. 그래서 케인즈는 저축이 한다는 게 뭐냐면 저축을 위해서 얼마 가지고 있어? 몰라. 쓰고 남은 게 다 저축이야. 돈도 여기 없다니까. 얼마일지 몰라. 얘도 몰라. 그리고 생각해 봐야 돼. 계산해 봐야 돼. 소비와 저축 이렇게 하면은 이 저축은 그래서 우리 앞에 했죠. 저축은 약간 뭐라고 할까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뭐가 맞니 이것도 틀려. 그래서 저축은 내가 얼마 벌었지 소득 중에서 챙겨봐야 돼. 소득 중에서 소비하고 남은 거 이렇게요. 소비하고 남은 거. 네, 이게 바로 저축이야. 근데 얘는 이제 한 달에 뭐 한 200씩 저축해야겠다 고전학파는. 그런데 얘는 소비하고 남은 거 봤더니 지갑에 또 어이구 500억 있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 생활비도 그냥 펑펑 쓰고 너 얼마 있니? 아 잠깐 나 확인해 봐야겠는데. 코인도 사놨는데 벌써 또 코인도 올라갔네. 뭐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 케인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어떻게 돼? 얘 고전학파야 너 화폐를 왜 보유하니? 하면 당연히 거래를 위해서 교환을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라고. 거래적 동기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학파의 화폐 수요를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화폐를 보유하는 동기가 두 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서 얘가 대부분이야. 이게 투자? 저 얘기했잖아. 비트코인 돈이 없어서 20만 원인데도 못 샀다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고전학파의 화폐 수요는 이렇게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가 크고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이만큼이야. 보이지도 않아 그냥. 주식 한 10만 원어치 사볼까? 뭐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해 가시겠죠? 느낌이. 저 극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는 건데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려요. 케인즈는 야 너 화폐를 왜 보유해? 거래를 위한 거? 이제 상대적 비중으로 하면 그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돼. 그래서 그냥 뭐 먹고 살려고 돈 보유하냐? 그게 아니야. 보유하는 목적이 그냥 투자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앞에 한 것처럼 뭐 천재적인 물리학자인 뉴턴도 막 뭐 남의 무슨 뭐 주식회사 뭐 이런 거 투기 뭐 이런 거 버블에 있을 때 돈 다 날렸거든. 그래가지고 막 그걸 계산해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망했는데 이 케인즈는 또 날리기도 했지만 또 떼돈도 벌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뭐 돈 손 대는 대로 다 막 이렇게 또 성공을 거두는 거지. 돈이 돈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요. 이해 가시죠? 요거를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전학파는 요게 강조돼 있고. 그러니까 느낌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뭐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뭐 거시에서도 할 거고 우선 요 관점을 생각하시고 자, 두 가지 동기가 있는데 요거 두 개를 우리가 합쳐 가지고 그림으로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합쳐 가지고 자, 그러면 두 개를 더 하려고 하니까 여기다가 화폐 수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랑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요걸 나타내고 수직축에 Y를 놓지 않고 R을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자율이 R0라고 할게요. R0. R0일 때 여기 옆에 길이로 봐야지. 이만큼이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야.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가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이만큼이야. 우리 그래프 보는 거 할 때 옆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는 주어진 이자율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많이 보유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요 점이 여기 해당하는 거지. 점점점. 그래서 이게 R0일 때는 요 점이 됩니다. 그래서 화폐 수요 제로 이렇게 할게요. 자, 이자율이 R1으로 올랐어. R1으로 올라도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는 이자율과는 무관해. 이만큼 내가 보유합니다.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준다니까 옆에서 길이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얘는 똑같다니까 얘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고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리면 우아형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화폐 수요는 이렇게 이자율 평면에 나타내면 우아형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전학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별로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이자율이 만약에 내려갔다 할게. 이번엔 내려가면 얘는 영향에 미치는데 조금 영향 미쳐요. 얘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고전학파의 화폐 수요에 대한 이자율을 그리게 되면 화폐 수요인데 고전학파야. 그럼 이자율이 점점점점 이렇게 있다가 이자율이 내려간 걸로 합시다. 이번엔 내려갔을 때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얘는 영향 안 미치고 얘가 조금 증가한다니까. 얘가 조금 증가하니까 얘가 조금 증가해. 조금 요만큼 증가해요. 여기를 고라고 쓸게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고전학파의 화폐 수요는 이렇게 좀 가파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걸 나중에 탄력성이란 말로 쓸 거야. 화폐 수요의 뭐 특히 이자율 탄력성 이렇게 할 건데 자, 여기 케인즈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이자율이 만약에 조금만 하락했어. 얘는 영향 안 미치는데 뭐 어차피 애시당초 의미도 없었어. 엄청나게 크잖아. 우리가 이제 뭐 개인이 투자할 때는 금리가 아니면 주식이 이런데 목돈 가지고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뭐 환율이 조금만 올라가거나 금리 주가가 조금만 변해도 엄청나게 큰 돈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지. 영향이 커요. 이게 이자율 탄력성이 이자율의 탄력성이라는 게 이제 민감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감도가 커. 달라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케인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변한다니까. 그것도 엄청 많이 변해. 케인즈 이렇게요. 그럼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 수요가 요거와 요걸 연결하니까 굉장히 완만한 기울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오케이? 이 고전학파 같은 경우는 이자율에 별로 영향을 잘 미치지 않아서 가파른 기울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우선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없으면 화폐 수요가 난 이자율과 전혀 상관없어. 그럼 이자율이 떨어져도 화폐 수요는 변함없으니까 얘가 없는 거야. 얘가 없으면 그냥 수직 이렇게 될 건데 조금 있으니까 조금 영향 미쳐서 이만큼 가니까 그래도 가파르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시각적으로도. 자, 우선 그 정도 보시고요. 자, 투기적 동기 관련해서 책에 보시면 자본이득을 얻기 위해서 화폐랑 채권 간에 어떻게 보유하는가 그걸 나타냈고요. 채권 가격과 이자율을요. 책에 나와 있는 다른 뭐 좀 쉽게 설명한 거에 거기 좀 나와 있긴 한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되시면 보시고 아니면 지금은 이자율과 반비례 관계다. 그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좀 점프해서 397페이지로 갈게요. 화폐 수요 곡선 보시면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사람들이 화폐를 왜 보유합니까? 그럼 화폐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을 몇 개 살펴볼 거야. 첫 번째, 우선은 국민소득이 중요하겠지. 얘는 플러스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는 플러스라는 게 뭐냐면 방향이 같다는 거야. 소득이 증가할 때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그 뜻이고요. 이자율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관계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보시면 물가 수준이라고 그랬어. 물가 수준. 물가 수준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물가가 올라가지고 짜장면 가격이 내가 오늘은 점심 저녁을 짜장면 먹으려고 해. 근데 가격이 5,000원이었어. 그러면 10,000원만 있으면 점심 저녁 짜장면으로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짜장면 가격이 8,000원으로 올랐어. 그럼 10,000원 가지고 한 끼밖에 못 먹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짜장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화폐를 당연히 더 많이 보유해야 돼요. 돈을 많이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짜장면을 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라니까. 근데 그거 말고요. 물가 상승률입니다. 이게 다른 얘기야. 보통 물가 상승률 우리 필립스 커브 할 때 했는데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할게요. 아니 이거는 물가가 상승해 버려서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 버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화폐를 보유할수록 화폐 보유한 사람들이 손해가 된다니까. 가난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화폐에 대한 수요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뒤에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여기 두 개 소득과 이자율에 대해서만 우선 살펴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주르륵 해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개념 정도로 함수관계로만 보시고요. 자, 밑에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주인공을 찾으셔야죠. 이자율과 얘가 주인공이라니까. 저 앞에 얘기한 것처럼 Y랑 화폐 수요를 표현하게 되면 저 위에 그림이 되는데 빨간 색깔 박스에 있는 거는 이자율과 얘 평면에 나타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자율이고요. 여기가 화폐 수요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거래적,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때문에 화폐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한다. 저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래프 보는 법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R이 변화하면 수직축에 있는 이자율이 올라가요.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면 이건 곡선 상위성 이동이지.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뭐 D와 C, 여기 뭐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요. 곡선 상에서 이동이고 곡선은 그대로 있습니다. 곡선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대로이며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것이고요. 곡선 위에서 이동을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요인이 변했다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요인은 이자율을 뺀 나머지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여기서 만일 이자율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면 다른 요인이 변화 시 자, 이렇게 보시면 주어진 이자율에 대해서 내가 화폐를 이만큼 보유하겠다. 요 뜻이야. R0일 때 화폐를 요만큼 보유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변화 시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했다고 할게요. 증가 시 당연히 R은 고정돼 있어요. 고정되고 R0로 고정된 상태에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소득이 증가하면 얘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를 많이 보유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이자율에 대해서 내가 화폐를 더 많이 보유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 화폐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우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죠. 오케이. 그래서 화폐 수요가 이런 식으로 우측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 가시죠?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까? 이해 되시나 보세요. 화폐 수요 다른 거는 우선 빼고 Y랑 R 평면에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아니 이자율이 고정돼 있다고 그랬어요. 얘가 고정돼 있다니까 고정되어 있어. 근데 소득이 증가했어요. 증가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증가하면 얘가 고정될 때 그래요. 화폐 수요 자체가 이렇게 증가한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진 이자율에 대해서 화폐 수요가 증가했고요. 만약에 여러분 이거는 눈을 가지고 옆에서 보는 거예요. 이 그래프 볼 때 옆에서 이렇게 보면 얘가 고정되었을 때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걸 1번 시각에서 본다 할게요. 저 앞에 수요 공급할 때부터 이 그래프 1번 시각, 2번 시각 수직 축에서 보냐 수평 축에서 보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1번 시각에서 보면 우측 이동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밑에서 볼까? 2번 시각에서 봅시다. 2번 시각은 밑에서 올려다 본다 해볼게요. 이렇게 올려다 봐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러면 화폐 수요는 Y가 있고 R이 있어요. 오케이. 지금 살펴보는 거는 여기 얘가 고정돼 있다니까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본 것처럼 얘가 소득이 증가했다 쳐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원래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올라가면 안 된다니까. 고정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소득의 증가로 화폐 수요가 증가하는 거를 줄여야 돼. 이걸 줄여서 다시 원래 상태랑 이 힘이 같아야겠지. 쌤 만들려면은 얘는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가야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얘를 줄이기 위해서 얘가 올라가서 요 부분이 이제 고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고정됐다니까. 여기서 봐서 얘가 고정돼 있어요. 화폐 수요량이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화폐 수요 곡선 수요 함수에서 이권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R이 올라가야 돼. 여기다 설명을 살짝 쓸게요. 자 설명을 쓰게 되면은 자 Y의 증가로 우리 저 앞에 보시면 소득이 증가하면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가 증가하는 거지. 내가 소득이 많으니까 화폐를 많이 보유한다니까. 얘가 증가하게 되어 화폐 수요 이렇게 내가 더 많이 보유합니다. 근데 밑에서 보게 되면 얘가 고정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얘가 증가했는데 화폐 수요량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면 이자율이 어떻게 상승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얘가 감소해서 이게 하락하여 여기 그래프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하락한 크기랑 상승한 크기가 같아질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밑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자율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볼 때 여기 있는 것처럼 화폐 수요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했다. 이 얘기는 옆에서 보면 우측 이동했다. 요거랑 같은 얘기죠. AS 곡선도 그렇고 필립스 커브 이런 것도 뭐 필립스 커브가 상방 이동했다. 그럼 우하형하는 필립스 커브가 우측 이동했다. 같은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화폐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는 아실 거고요. 자체가 상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똑같은 얘기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기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측 이동이다. 보통 이제 우측 이동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상방 이동이다. 이렇게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화폐 수요 파트는 이렇게 좀 뜯어봤고요. 그다음 이제 화폐 공급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